안녕하세요. 권영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순서는 내주 초에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있을 것 같다, 면담될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9월 29일 날 방송분에 그 재보궐선거 그때 선거 등록할 때쯤 돼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라도 경광호고 곡성은 민주당이 당선되고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은 보수성애인 국민의힘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 당선이 유력하지 않느냐, 당선될 것 같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에 보수성향을 가진 조전혁 후보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진보성향은 이 너무 진보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전교조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역사 왜곡 쪽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진보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진보 쪽에 있는 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 보셨겠지만 서울시 교육감 참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이 넘는데요. 이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투표율이 23.5%, 23.5%. 과연 23.5%가 투표한 그 결과가 과연 그게 승자로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23%. 100명이 투표를 했다면 23명 반이 투표를 한 거예요. 23명. 사실상 그 민주국가에서는 과반수가 참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 이렇게 하는 것을 보편 타당성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시민들이 뭐 공휴일이 아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보궐선거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번에도 또 지난번 이어서 진보 쪽에 그 후보가 당선됐다. 또 당선된 사람이 23.5% 투표해서, 그래서 23.5% 몽창 100%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투표에 대표성이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깊이 있게 좀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시 해서 특히 과반수 이하의 투표율에서는 거기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재투표를 해야 된다. 뭐 결선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좀 국민들의 그 뜻에
어느 정도 그 계산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이대로 마구 내 던져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3.5%의 투표율, 거기에서 진보 성향인 정근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근식 후보.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 그래서 그 정근식 후보. 23.2%, 23.5% 투표율에서 대표성이 있겠느냐.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몇 번 생각해도 이게 민주국가가 맞는가? 다수결에는 말지 모르지만 민주국가 이게 대표성이 있나? 투표가 50%는 절반은 해야 거 아니에요. 절반은 해서 절반 이상 받는다는 거는 그건 합리적 아닙니까? 그게. 근데 23.5% 투표율에 당선됐다. 참, 그런 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정근식 그 교육감 당선된 자 한 이야기 중에 이게 있어요. 나를 만든 건 광주 5.18의 분노와 좌절감. 1980년 대학생으로 자취하던 시절 주인 아저씨가 광주를 다녀오시더니 광주 사람 다 죽어나간다. 서울에서도 한바탕 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한바탕이라는 말이 나를 광주까지 내가게 한 간접적인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5.18 문제요. 이게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5.18 때 만약에 전두환 그때 사령관이죠. 최규하 그 당시 대통령 시절이니까요. 전두환 사령관이 광주 5.18 사태를 그렇게 진압을 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만약에 더 확대되고 또 전국으로 확산됐다면 이 나라 민주국가는 없어졌습니다. 공산국가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북한 교과서에 광주 5.18 사태는 김일성이 사주한 거다. 김일성이가 사주했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그런 사건을, 그런 얘기를 가지고 광주 사태 때 북한군이 참여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교과서에, 책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광주 사태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사주해서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가서 그 사태가 일어났다. 그것이 교과서에 나왔다면 그것을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교과서를 좀 구하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 교과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이 아닙니까? 영웅. 광주 사태를 진압을 해서 그
그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 또 반발하는 광주 시민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그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걸? 참,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사실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 사실로 밝히는 거는요, 일반 국민들이 합니까? 정부가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지금 역사학자들이 어느 세계 어디 가서 무슨 그 사건이라든지 취재를 못합니까? 사실 파악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광주 5.18 사태도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더불어 광주 무슨 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습니다. 가짜 유공자가 많다. 그 유공자라고 하면서는 나를 위해서 큰 희생한 유공자라고 하면서 왜 그 명단 발표를 안 하냐 하는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그게 SNS에도 지금도 계속 올라와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걸 갖다 시원하게 통쾌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우리 후대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뭐 그것이 나라의 창편일이고 뭔 날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실대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 줄이고요. 광주 서울에 그 교육감으로 당선된 정근식 그 당선인에게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자기의 주관적이고 자기의 개인 생각이 아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살다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떠날 때 고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는 바로잡고 사실대로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나 지역이나 개인에게 불명예 된다 하더라도, 아주 추잡한 일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됩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눈을 들다든지 유권자의 표의 눈에 어두워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만큼은 반드시 아주 사실대로 명명백백히 그렇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의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거짓 역사입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지난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그분이요, 한강씨. 그분도 지금 현재 SNS에 말이 많잖아요. 뭐 광주 5.18 문제라든지 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 특히 6.25 사변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마디로 뭔 왜곡이냐? 그것은 국민의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의 과정. 아니, 이게 맞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남한을 쳐들어왔는데, 내가 그때 7살 때 살아서 피난도 갔는데, 그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북한 민주화운동이에요? 북한이 볼 때 민주화운동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주도 4.3 사건도 그러고요. 그 김달삼이고 뭐 이 사람들이 그때 저 반정부 활동한 거 아닙니까 이게. 5.18도 지금 현재 북한의 교과서에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 김일성이가 사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사실대로 조명을 해야지. 소설을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서 그거를 역사적인 문제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거는 문학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 보궐선거 있었죠. 인천 광화에는 국민의힘에 있던 박용철 59세 51% 받았어요. 후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뭐 10여 명이 나왔는데도요. 결국 51% 받았습니다. 강화에 있는 분들이 좀 보수 성향이잖아요. 애들 거기 보수 성향이고 부산 금정구도 보수 성향인데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뭐 전라도가 뭐 야성으로 뭐 나오는 거나 아마 비등비등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국회의원도 했죠. 그분이 강화 군수 출마했었는데 뭐 6.2%인가 6% 정도. 여하튼 강화군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박영철 후보, 강화군 의원들도 하고 인천시 의원도 했던 분이고 강화 본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 윤희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희련 후보가 61.1%를 받고 당선됐어요. 아주 많이 받았어요. 61.1%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도 뭐 38%인가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나타난 뭐 그 정도의 투표가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그 영광군수는 장세일 후보가 41%, 곡성군수가 조상래 55%. 민주당의 후보가 2명 다 전라도 당선됐지만 역대 선거를 치르는 거에 봐서는 표를 조금 받았습니다. 이번에 두드러진 거는 투표율이 70%된 거는 뭐 옛날이나 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득표율은 민주당 때 총선 때 받는 표를 못 받았다. 그리고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이 표를 또 돌출하게 받았다. 물론 낙선을 했지만 뭐 20% 넘게 받았으니까요. 조국 혁신당에 나와서 조국이가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있었다는데요. 조국이가 진보당으로 나온 사람한테 떨어졌습니다. 조국이가 아주 무참하게 떨어졌어요. 전라도가 진보 쪽으로 좀 이렇게 또 이제 민주당에서 좀 달라진 진보 쪽으로 변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이번에 퀘스천 마크가 딱 붙게 됐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여하튼 이번 선거는 예측한 대로 동쪽에는 국민의힘이 되고 서쪽에는 민주당이 됐다. 동국 서민이 됐다. 예측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참 이게 참 빨리 탈피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서울의 이 중요한 거대 도시 서울의 교육감이 또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묘한 것은 투표율이 23.5%였다. 과연 그것이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주 초에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한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야당들이 하듯이 독대 독대만 얘기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면담 형식을 갖자. 왜 그러냐,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지만요, 이 한동훈 대표가 말을 막 합니다.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내부에서 끝내고 내부에서 서로 입을 다물어야 될 일도 언론한테 나와서 언론한테 그냥 쏴버립니다. 막 던져버려요. 나이가 젊고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그런 대표는 처음 봤고 그런 정치인도 처음 봤어요. 참 그렇게 정치해가지고 큰 인물 되겠습니까? 그래 독대해가지고 단둘이 만나서 얘기했다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나와서 엉터리 얘기 막 해버리면 그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댕기고선 해명합니까? 언론이나 이 좌파들이 이 야당들이 대통령 뭐 도와주고 감싸주고 합니까? 독대가 안 되는 거지 그건요. 당연히. 그러니까 면담으로 하자. 거기에 배석하는 사람 최소한 배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저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담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다른 우파 보수의 대표들은 그런 걸 잘 지켜왔기 때문에 독대하고 뭐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선거 내내 다니면서 야당을 갖다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야당보다 우월성을 갖다가 견주는 게 아니라 자당에 있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모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자꾸 공격을 해요. 자꾸 총질을 해요. 자꾸 쏴요. 그거는 국민의 힘을 망치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망치자. 요즘에 그 명태균이가 뭐 하는 사람들 뭐 언론적으로 했는데 그 명태균 같은 사람들은요, 그건 사나이도 아니에요. 사나이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제가 옛날 자랄 때부터 맨날 부모님한테 듣는 게 입을 무겁게 해라. 입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나이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침묵은 황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묵은 금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요즘에 여기서 SNS에 나오자 많이 뜨는 게 보면 김건희 여사 뭐 라인이 용산에 뭐 있다. 김건희 여사 뭐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서 조사해야 된다. 뭐 옛날엔 사과해야 된다. 뭐 요즘에 또 뭐 오빠라고 했다. 윤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했다. 남편한테 오빠로 했다. 근데 김건희 측에서는 자기 친오빠를 얘기한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그 부부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아저씨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남편이라기도 하고, 뭐 또 여보라고도 했겠죠. 그런데 요는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야당에서도 이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뭐 특검 온다 뭐다 하는데 말이죠. 아니 부인이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는 요즘에 젊은 애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저 며느리도 우리 아들 보고 가끔씩 보면 오빠 오빠 하대요.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안 했대요. 김건희 씨는 자기 친오빠를 불렀답니다. 근데 그게 설상가상은 오빠라고 했다 하더라도 요즘 젊은 애들 다 오빠라고 남편한테 부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길거리 가다도 보면 오빠 부르는 사람 많아요. 나 많이 들어.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저 북한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 돈 들여놓은 철도를 다 폭파시키고 지금 남한에 대해서 뭐 총불을 갖다 다 대고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38선에. 근데 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안보 튼튼하기 위한 그런 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이 없어요. 하나도 말이 없어요. 아이 오빠가 이날 정쳐놓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냐고요 여러분들. 나 열불 나가지고 말이죠. 그러기다가 그 당대표 시켜놓고 그거나 따지고 있고 야당은 그걸 갖다가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자꾸 또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의 그 수준의 이상에 올라가 있다고. 이게 옳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에 좀 세탁 좀 해봐요. 이게 옳습니까? 아이고 나는 정치를 하는 건지 무슨 장난들 하는 건지 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야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냥 할 일 없으면 그냥 낮잠이나 자든지. 그게 무슨 그 중요한 이슈입니까? 김건희 씨 솔직히 뭐가 잘못했어요? 도이치모터스 그거 다 조사해서 옛날 다 조사했던 거예요. 저 문재인 대통령실에 어떻게든지 엮어놓으려고. 근데 못했어. 근데 지금 현재 야당에서 언론에서 막 부추기니까 국민 눈높이 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왁 으쌰으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강화문에서 뭐 몇십만씩 모여가지고 태극기 집회에서 토요일마다 집회하더만. 거기 있는 사람들 국민 하나도 아니야 그러면요. 거기서 뭐 한동 대표 뭐 퇴진 운동한다 그러더만. 그 어떤 건 국민 높이고 어떤 건 아니고 그게 무슨 중심 있는 정치인들입니까 그게. 여하튼지 나는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문제 그 손에 몇십억도 본 겁니다 그거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는 못 봤으니까 모릅니다. 몇십억 손해봤어요. 돈 본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떼돈을 긁어먹은 것도 아니에요. 개미 군단 망하게 한 것도 아니야. 몇십억 손해봤다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실에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조사를 정확히 1년 7개월을 조사했어요. 근 2년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어. 종결을 못 줬어. 업법을 닫아버리지도 않았어. 그걸 질질 지난번에 저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질질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조사해서 단안을 끝냈으면 끝내는 건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된다. 야당하고 언론에서 막 들으시니까 고3들만 국민입니까? 그 강화문에 나오는 몇십 명은 국민은 아니에요? 그때
따위로 보는 그 눈이 정확한 눈입니까 그게? 하여튼 난 참 이상해요. 300만 원씩 파우치백 아버지 이름 팔아가면서 그 최재형 무슨 날라리 목사 같은 사람이 와서 예? 그거 가지고 계획적으로 작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300만 원짜리 정말 저 필요해가지고 받았다 해. 그러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 전에 여러분들 예? 박영수라든가 뭐 박지원이라든가 뭐 이 많은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짜 저 수산업자한테 뇌물 받고 뭐 저기 저 선물 받고 뭐 하고 한 거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 잊어버렸습니까? 그 조사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조사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예? 김정숙 씨 그냥 비행기 막자 자기 방인 것처럼 대통령 전용기를 갖다 보통 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인도까지 끌고 먼저 자가용같이 끌고 갔다 온 사람 옷을 갖다 관봉권인가 뭘로 해가지고 그냥 그 수십억씩 샀다는 사람 도대체가 말이야 그런 거에는 지금 현재 말 한마디도 안 해. 법 가가지고 경기도 법 가가지고 돈을 수억씩 그냥 뭐 온갖 걸 그냥 개인 자기 주머니에 있는 카드같이 막 긁어서 쓴 사람 그런 사람들 말 안 해. 김건희 씨 300만 원짜리 그거 김건희 씨가 300만 원짜리 필요겠습니까? 돈이 자기 개인 돈이 70m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박근혜 대통령 이후 김건희 여사라고 난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말이죠.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뭐 용산 대통령실에 무슨 김건희 씨 라인이 있다. 아니 라인이 있으면 지목을 해봐. 개똥이 새똥이 무슨 뭐 누구는 좀 해보라고. 그냥 그런 것 같다. 아이고 저는요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보수가 망합니다. 보수가 망합니다. 보수. 우파가 망합니다. 여당이 망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끝날 때까지는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그 누가 뭐래도 나는 그것만 주장합니다. 난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랍니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배지단 사람들도요. 좀 정신 차리고요. 정신 차리고요. 좀 대통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방패미게 좀 대주라고요. 대통령이 그냥 가족한테 공격하고 총질하고 쑤시고 찔르고 하지 말고 야당과 좀 방패미게 돼봐요. 그때를 내면 다음에 배지 띄고요. 장사나 해요. 장사하면 누가 말 안 하잖아요. 돈만 벌잖아요.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나 벌려고 그래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뭐 자기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그것이 무슨 100점 답안지처럼 말이야 막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정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까 이게? 아이고 참으로 이번 선거는요 누가 이기고 진 거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가 9월 29일 날 벌써 그걸 예측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두 군데 올 것 같고 야당 그쪽에 2명 가고 서울은 조전이 이건 뭐 당이 없는 거니까 그 교육과문요 무당이니까 조전이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보성인 정근식이가 됐다. 뭐 잘하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든지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미래 보는 목표가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